부산에서 듣고 계신 김맹수님 감사해요. 이렇게 추운 데서 괜찮아? 유나는 아이 배에서 나는 꼬르륵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잔액 7만 3천 원 중 5만 원을 긁어서 아이에게 김밥 우동까지 배부르게 먹였다. 그때 아이가 특이한 말을 했다. 이모 근데 우리 큰할아버지랑 코가 똑같이 생겼네요. 밤 11시가 넘은 서울 변두리 편의점 본사. 건물 앞 한유나는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리쬐는 복도를 지나 로비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죠. 26살 지방국립대 경영학과를 휴학한 지 벌써 2년째입니다. 복학은커녕 다음 달 월세조차 막막한 상황이었어요. 오늘도 월말 정산 때문에 야근이었습니다. 계약직 회계 보조라는 직함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정규직 직원들이 넘긴 엑셀 파일 속 숫자들을 밤새 맞춰가며 입력하는 일이었죠. 손목은 욱신거렸고 눈은 뻑뻑했습니다. 그래도 유나는 이 일자리마저 놓칠 수 없었어요. 월급 190만 원 중에서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남은 돈으로 숙자 이모, 병원비와 자신의 생활비를 쪼개 써야 했으니까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 유나는 휴대폰을 꺼내 카카오뱅크 앱을 열었습니다. 잔액은 7만 3천 원. 내일 모레가 월세 납부일이고 카드값은 이미 연체 일보 직전이었죠.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대학 입학할 때만 해도 전국 상위 1%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았던 자신이 이제는 등록금조차 마련할 수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엄마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미안해. 유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윤지민은 유나가 15살 때 세상을 떠났어요. 미혼모로 혼자 유나를 키우며 식당, 영양사, 꽃집 알바를 전전하던 엄마였죠. 아버지는 출생신고서에도 공란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는 생전에 단 한 번도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되라는 말만 반복했을 뿐이었습니다. 역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 유나는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가로등 아래 작은 아이 하나가 유치원 가방을 안고 울고 있었어요. 6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분홍색 원피스에 하얀 운동화를 신고 있었는데 옷차림이 묘하게 고급스러웠죠. 목에 걸린 네임택을 보려 했지만 아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고만 있었습니다.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금 마지막 지하철을 놓치면 택시를 타야 하는데 택시비는 최소만 5천 원은 나올 테고 그럼 내일 아침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였죠. 하지만 아이의 작은 어깨가 떨리는 모습을 보자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얘야, 괜찮아? 엄마는 어디 계시니? 유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유나를 올려다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놀라울 정도로 또렷한 이목구비를 가진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입술을 파르르 떨며 대답했어요. 엄마는 하늘나라 갔어요. 아빠랑 큰할아버지랑 집에 있는데 차에서 내렸다가 길을 잃었어요. 유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엄마 없이 자란다는 사실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겹쳐 보였거든요. 유나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차가운 손이었어요. 배고프지? 이모가 밥 먹여줄게. 그 다음에 경찰서 가서 아빠 찾아드릴게.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아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죠. 유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자신도 점심을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 때운 터라 배가 고팠지만 이 아이가 더 급해 보였어요. 역 근처 24시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테이블과 플라스틱 의자가 놓인 허름한 곳이었지만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우동과 김밥 냄새가 코를 찔렀죠. 유나는 메뉴판을 보며 계산을 했습니다. 김밥 한 줄에 3,000원, 우동 한 그릇에 5,000원, 우유 한 팩에 2,000원. 합계 10,000원이었어요. 아줌마 김밥 2줄이랑 우동 2개, 우유 한 팩 주세요. 유나는 자신의 목까지 주문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집에 가봤자 먹을 게 없었으니까요. 카드를 내밀며 유나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73,000원에서 10,000원 쓰면 63,000원 남네. 내일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 할인 시간대에 사 먹고 저녁은 걸으면 되겠다. 음식이 나오자 아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습니다. 와 이모, 이거 다 제가 먹어도 돼요? 응, 많이 먹어. 배부르게. 유나는 아이가 우동을 후루룩 먹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는 유나를 빤히 쳐다봤어요. 이모, 저희 큰할아버지랑 코가 똑같아요. 유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그럼 이모 코가 멋진 거네. 하지만 속으로는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가 입고 있는 옷의 상표를 보니 전부 명품 브랜드였거든요. 운동화도 수십만 원은 좋게 할 것 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평범한 집 아이가 아니라는 건 분명했죠. 식사를 마친 후 유나는 아이를 데리고 근처 지구대로 향했습니다. 경찰관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경찰은 신고 접수를 하며 말했어요. 네임택이나 연락처가 없으면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는데 보호자가 찾으러 올 겁니다. 걱정 마세요. 유나는 신고서를 작성하고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아이는 유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이모, 이름이 뭐예요? 언니 이름은 한유나야. 한유나 이모. 저는 소희예요. 강소희. 소희야, 예쁜 이름이네. 곧 아빠가 오실 거야. 소희는 유나 손을 더 세게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모, 나 꼭 다시 찾아올게요. 약속해요. 유나는 아이의 진지한 표정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찾아오면 이모가 떡볶이 무제한으로 쏠게. 진짜요? 약속? 얼마 후 경찰서 문이 벌컥 열리며 양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따라 들어왔죠. 남자는 소희를 보자마자 달려와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소희야,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아빠, 이 이모가 밥 사줬어요. 김밥이랑 우동. 남자는 유나를 돌아보며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차에서 내렸는지도 몰랐습니다. 유나는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남자는 명함을 꺼내려다 말고 대신 정중하게 인사만 하고는 소희를 안고 나갔습니다. 소희는 유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죠. 이모, 꼭 다시 만나요. 유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각, 지하철은 진작에 끊겼고 결국 유나는 15,000원을 주고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휴대폰으로 잔액을 확인하니 43,000원이 남아 있었어요. 내일부터 진짜 어떻게 살지. 유나는 좁은 반지하 방에 들어와 낡은 이불을 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방 한쪽 구석 플라스틱 서랍장을 열어봤어요. 그 안에는 대학교 입학 당시 전국 상위 1% 성적표와 지난 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등록금은 350만 원. 지금 유나에게는 절대 마련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엄마, 미안해. 나 다시 학교 못 갈 것 같아. 유나는 서랍을 닫고 불을 껐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오늘 만난 소희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도 엄마 없이 자란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배고픈 아이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먹인 것만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애는 따뜻하게 먹고 갔으니 됐다. 유나는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또다시 회사로 가서 끝없는 엑셀 파일과 씨름해야 했죠. 하지만 유나는 몰랐습니다. 오늘 자신이 건넨 전 재산 절반의 선의가 곧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거대한 인연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날 이후 사흘이 흘렀습니다. 한유나의 일상은 다시 평범한 궤도로 돌아왔어요.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더 팍팍해졌다고 해야 정확했죠. 통장 잔액 4만 3천 원으로 일주일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유나는 알람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6시 30분. 회사까지 2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7시 버스를 타야 했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에도 월말 정산 때문에 야근을 했거든요. 간단히 물과 시리얼로 아침을 때우고 집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다 1층에 사는 숙자 이모 방 앞을 지나칠 때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숙자 이모는 허리 디스크와 무릎 관절염으로 몇 달째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었죠. 병원비는 이미 2달째 밀린 상태였습니다. 다음 달 월급 받으면 이모 병원비부터 내드려야 하는데 유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회사에 지각하면 팀장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편의점 본사는 서울 변두리 낡은 오피스텔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매일 계단을 올라가야 했죠.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팀장이 불쾌한 표정으로 유나를 쳐다봤어요. 한유나 씨, 오늘 거래처 매출 정산 자료 오전까지 다 입력해야 해요. 알죠? 네, 팀장님. 유나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끝도 없이 이어지는 엑셀 파일이 떠 있었어요. 백화점 지점별 매출, 편의점 가맹점별 재고 현황, 본사 직원 교통비 정산 숫자들이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은 하나둘 밖으로 나갔지만 유나는 자리에 남았습니다.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을 돈조차 아까웠거든요. 대신 사무실 정수기 물을 한 컵 마시고 서랍에 넣어둔 비상용 과자 몇 개를 꺼내 먹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창문 너머로 이상한 광경이 보였죠. 건물 앞 도로에 검은색 대형 세단 2대가 나란히 섰어요. 벤츠 S클래스였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차종이었죠. 유나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렸어요. 그중 한 명은 어린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눈을 크게 떴어요. 그 아이가 누군지 단번에 알아봤거든요. 소희,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자신을 찾아온 걸까요? 하지만 이곳은 편의점 본사일 뿐인데 어떻게 자신이 여기서 일한다는 걸 알았을까요?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리셉션 담당 직원이 황급히 들어오더니 팀장에게 속삭였어요. 팀장님, 아래층에 성령그룹 쪽 사람들이 왔는데요. 한유나 씨를 찾는다고. 뭐? 성령그룹? 팀장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갔습니다. 사무실에 남아있던 직원들도 일제히 유나를 쳐다봤어요. 유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성령그룹이라니 그게 대체 뭐죠? 한유나 씨, 당장 내려가 봐요. 뭔 일이에요? 팀장이 다그치듯 물었지만 유나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유나는 황급히 계단을 내려갔어요. 1층 로비에는 이미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건물 관리인, 근처 상가 직원들까지 나와서
구경하고 있었죠. 그 한가운데 소희가 있었습니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소희는 유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어요. 떡볶이 이모다. 소희는 자신을 안고 있던 남자의 품에서 뛰어내려 유나에게 달려왔습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소희는 유나 목에 팔을 감고 꼭 안겼습니다. 이모, 나 약속 지켰죠? 다시 찾아왔어요. 유나는 소희를 안은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소희를 안고 있던 남자가 다가왔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죠. 안녕하세요. 성령그룹 기획본부 이준호입니다. 소희 아버지입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뒤에 서 있던 중년 남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사람으로 날카로운 눈매와 정확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유나 씨 맞으시죠? 저는 성령그룹 회장님 비서실장 최성우입니다. 회장님께서 따님께 은혜를 입었다며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비서실장은 말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유나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성령그룹 회장 비서실장 최성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성령그룹. 이름만 들어도 아는 대기업이었죠. 국내 굴지의 재벌 그룹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뭘 그렇게 해. 유나가 말을 잇지 못하자 소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모가 나 밥 사주고 경찰서까지 데려다 줬잖아요. 우리 큰할아버지가 여기 주인보다 훨씬 더 부자라고 했어요. 주변이 술렁거렸습니다. 유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 순간 위층에서 팀장과 대표이사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대표는 비서실장을 보자마자 아는 척을 했어요. 최 실장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저희 직원이 실례는요. 오히려 회장님께서 감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비서실장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유나를 향해 다시 말했죠. 한유나 씨, 회장님께서 직접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지금 시간이 되시면 모시고 가도 될까요? 근무 시간 문제는 저희 쪽에서 처리하겠습니다. 유나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재벌 회장을 만나러 간다니 이게 무슨 일인가요? 하지만 거절할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소희는 유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고 준호는 정중하게 기다리고 있었으며 대표는 눈치를 주듯 유나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나가 대답하자 비서실장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표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대표는 전화를 받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한유나 씨, 오늘은 조퇴해도 되니까 다녀오세요. 그리고 이번 주는 쉬어도 됩니다. 유나는 어리둥절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조퇴 한번 하려 해도 눈치를 주던 대표가 갑자기 일주일을 쉬라고 했으니까요. 분명 위에서 압력이 들어간 게 틀림없었습니다. 소희는 유나 손을 잡고 차로 향했어요. 이모, 우리 집 가요. 큰할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유나는 벤츠 S클래스 뒷좌석에 탔습니다. 생전 처음 타보는 고급차였어요. 가죽 시트는 부드러웠고 차 안은 은은한 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소희는 유나 옆에 앉아 계속 제잘거렸죠. 이모, 우리 집 엄청 커요. 정원도 있고 분수도 있어요. 준호는 조수석에 앉아 가끔 백미러로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궁금함과 경계심과 그리고 약간의 미안함 같은 것이었죠. 차는 서울 한남동으로 향했습니다. 고급 주택가를 지나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저택 앞에 멈췄어요. 정문이 열리고 차는 넓은 정원을 지나 현관 앞에 섰습니다. 유나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잘 가꿔진 정원,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분수, 저택의 웅장한 외관. 모든 게 유나가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이 사는 집이야? 유나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안에 재벌 회장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현실처럼 느껴졌거든요. 유나는 소희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거실, 높은 천장, 벽에 걸린 그림들. 모든 게 유나를 압도했어요. 그때 계단 위에서 한 남자가 내려왔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로 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카리스마 있는 얼굴이었지만 유나를 보는 순간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습니다. 큰할아버지, 떡볶이 이모 데려왔어요. 소희가 달려가 남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자는 소희를 쓰다듬으며 유나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놀람과 당혹감과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한유나입니다. 유나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한참 동안 유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오느라 수고했소. 내 손녀를 도와줘서 고맙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그걸 눈치챘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을 보는 눈빛이 단순히 은인을 대하는 시선이 아니라는 것 말이죠. 회장 강도연은 한유나를 거실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놓인 이탈리아제 가죽 소파는 유나가 살고 있는 반지하 방 전체 크기만큼이나 커 보였어요. 유나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등을 기대지도 못하고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긴장한 자세였죠. 편하게 앉으시오. 도연이 말했지만 유나는 더 긴장했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천장에 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테이블. 유나는 자신이 이곳에 있는 게 어색하다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가정부가 차를 가져왔습니다. 은으로 만들어진 쟁반 위에 고급 찻잔과 다과가 놓여 있었어요. 유나는 찻잔을 들었다가 손이 떨려서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도연은 그런 유나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소희는 유나 옆에 딱 붙어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이모, 이 집 마음에 들어요? 저기 정원에 그네도 있어요. 나중에 같이 타요. 응, 그러자. 소희야. 유나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곳에 와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유나 씨, 우리 소희를 도와준 것에 대해 정식으로 감사를 전하고 싶소. 돈으로 보답하는 것이 예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마음의 표시라도 하고 싶소. 도연은 비서실장에게 눈짓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두툼한 흰색 봉투였습니다. 유나는 그걸 보자마자 손을 저었어요. 아니요, 그런 거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길 잃은 아이 같아서 도와준 것뿐입니다. 유나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말을 듣고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놀람과 감탄과 그리고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섞인 표정이었죠. 그렇게 말씀하시니 오히려 제가 더 송구스럽소. 그럼 다른 방식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필요하신 것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소희가 무사히 집에 돌아간 걸로 충분해요. 도연은 유나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었어요. 유나의 옆 얼굴, 눈매, 입꼬리가 웃을 때 올라가는 각도.
모든 것이 도연에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아니, 너무나 익숙했죠. 준호는 아버지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아버지가 유나를 보는 순간부터 계속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준호는 속으로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도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습니다. 혹시 가족은 어떻게 되시오? 유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15살 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없습니다. 지금은 집주인 이모님이 보호자 역할을 해주고 계세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이 살짝 흔들리며 소리를 냈어요. 비서실장은 그 모습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동요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요.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도연이 묻다가 말을 멈췄습니다. 너무 노골적인 질문이었죠. 유나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했습니다. 윤지민이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식당이랑 영양사 일을 하셨어요. 도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 이름, 20여 년 동안 잊으려 했지만 절대 잊을 수 없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가슴이 조였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혹시 어머니께서 언제 돌아가셨소? 11년 전이요. 11년 전. 도연은 그 시기를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은 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정신없이 바쁜 시기였어요. 지민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회사 일에 치여 계속 미뤘던 때였죠. 그리고 그 사이 지민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연은 참을 수 없는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어요. 유나 앞에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은 억지로 평정심을 되찾으며 말했어요. 그렇군요. 힘드셨겠소. 유나는 담담하게 웃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오래됐으니까요. 하지만 유나의 눈빛에는 아직도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를 잃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아물지 않는 것이었죠. 도연은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대화는 이어졌습니다. 도연은 유나에게 현재 하는 일, 학업 상황 등을 물었어요. 유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휴학 중이고 편의점 본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다시 복학하고 싶지만 등록금이 없다는 것까지 말이죠. 도연은 듣는 내내 표정을 감추기 힘들었습니다.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이 아이가 돈 때문에 학업을 포기하고 계약직으로 살아가고 있다니. 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우리 그룹에 장학재단이 있어. 혹시 관심 있으시면 신청해 보시오. 성적이 좋으면 충분히 가능할 거요. 아, 감사합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유나는 정중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재벌 장학재단이 나 같은 사람을 받아줄 리 없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유나는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녁 무렵이 되었습니다. 도연은 유나를 집까지 태워다 주라고 지시했어요. 유나는 사양하려 했지만 소희가 이모 꼭 안전하게 집에 가야 해요. 하며 떼를 써서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차에 오르기 전 소희는 유나를 꼭 안았어요. 이모, 또 올 거죠? 약속해요. 응, 그래. 또 보자, 소희야. 유나는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멀찍이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유나가 소희를 대하는 모습이 옛날 지민이 동네 아이들을 돌봐주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따뜻하고 진심 어린 태도였죠. 차는 유나가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한남동의 고급 저택에서 벗어나 좁은 골목과 낡은 건물들이 즐비한 동네로 들어갔어요.
비서실장은 차창 밖을 보며 표정을 굳혔습니다. 반지하, 다세대 주택, 빨래가 걸린 좁은 골목. 이곳이 유나가 살아온 세계였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유나는 골목 입구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집 앞까지 가는 게 부끄러웠거든요. 유나는 차에서 내려 허리를 숙여 인사했어요.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비서실장의 정중한 인사를 뒤로하고 유나는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렸어요. 유나는 뒤돌아봤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죠. 우리 같은 사람하고는 평생 안 겹칠 세계네. 유나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본 저택, 회장, 비서진, 모든 게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 집 문을 열었어요. 좁고 축축한 방이었지만 이곳이 유나의 현실이었습니다. 한편 성영그룹 저택으로 돌아온 도연은 서재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어요. 도연은 책장 뒤에 숨겨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20년 넘게 간직해온 상자였죠.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지민의 사진이었어요. 햇빛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지민. 그 웃음이 오늘 본 유나의 웃음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지민아.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지민과 오늘 본 유나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겹쳐졌어요. 눈매, 입꼬리, 웃을 때의 표정. 모든 게 너무나 비슷했습니다. 상자 안에는 찢어진 편지 조각도 있었습니다. 도연 씨에게라고 적힌 편지였죠. 지민이 떠나기 전 남긴 편지였지만 도연은 그걸 받지 못했어요. 나중에야 지민의 친구를 통해 전해받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습니다. 도연은 편지를 펼쳤습니다. 지민의 또박또박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도연 씨, 저는 이제 갑니다. 도연 씨의 세계와 제 세계는 너무 달라요. 저는 도연 씨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도연 씨를 힘들게 할 순 없어요. 부디 행복하세요. 도연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20여 년 전 자신이 지민을 지키지 못한 것, 그리고 오늘 지민을 닮은 유나를 만난 것, 모든 게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지민아, 혹시 그 아이가 우리 딸이라면? 도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가능성은 충분했어요. 유나의 나이, 어머니의 이름, 아버지가 없다는 사실. 모든 게 들어맞았습니다. 도연은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우, 한유나라는 여자에 대해 조용히 조사해봐. 출생 기록, 가족관계, 모든 걸 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도연은 다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지민의 얼굴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어요. 도연은 사진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지민아, 만약 그 아이가 정말 우리 딸이라면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약속해.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연은 서재에서 밤을 지새웠어요. 지민에 대한 기억과 유나에 대한 궁금증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생겼어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 그것이 지민에게 그리고 유나에게 해야 할 최소한의 도리라는 것을 말이죠.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유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천장에는 곰팡이 자국이 있었고 벽지는 여기저기 뜯어진 채 그대로였어요. 작은 창문으로는 사람들의 발만 보일 뿐이었죠. 몇 시간 전 봤던 성영그룹 저택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공간이었습니다. 유나는 낡은 전기밥솥을 열어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지어둔 밥이 조금 남아 있었어요. 냉장고에서 김치를 꺼내 작은 그릇에 담았습니다. 저녁 식사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했지만
유나에게는 이것조차 소중한 끼니였죠. 밥을 먹으면서 유나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곱씹었습니다. 재벌 회장, 거대한 저택, 벤츠 S클래스, 모든 게 비현실적이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세계는 자신과 상관없는 곳이라는 것이었죠. 다시는 그런 곳에 갈 일 없겠지. 유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숙자 이모였습니다. 유나는 수건으로 손을 닦고 계단을 올라가 1층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모, 저예요. 유나야. 들어와.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숙자 이모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58세의 숙자 이모는 젊은 시절 무리하게 일한 탓에 허리와 무릎이 많이 상한 상태였어요. 몇 달째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모, 오늘 좀 어때세요? 그냥 그래. 약 먹으면 좀 낫다가도 금방 또 아파. 숙자 이모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유나는 가슴이 아팠어요. 이모는 혈연도 아니었지만 유나가 15살에 엄마를 잃고 갈 곳이 없을 때 집으로 들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라는 한마디로 유나의 법적 보호자가 되어준 분이었죠. 병원은 가보셨어요? 가고 싶지. 근데 돈이 어딨니? 유나야, 너 학교도 못 가는데 내가 무슨 낯짝으로 병원비 달라고 하겠니? 유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숙자 이모는 평생 남의 집 세탁일, 청소 일을 하며 살아왔어요. 이 낡은 단독주택도 젊은 시절 뼈 빠지게 일해서 산 거였습니다. 그런 이모가 이제는 몸이 아파서 일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죠. 이모, 제가 다음 달 월급 받으면 꼭 병원비 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아이고, 내 걱정은 말고 너나 잘 챙겨 먹어라. 요즘 또 야근한다며? 밥은 제때 먹고 다니니? 네, 잘 먹고 다녀요. 유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모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모 방을 나와 다시 자기 방으로 돌아온 유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플라스틱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의 유품이 담긴 상자였어요. 오래된 사진 몇 장,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유나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 윤지민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아버지란에는 공란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유나는 이 서류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엄마는 생전에 단 한 번도 아버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나가 어릴 적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 엄마는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는 우리끼리 잘 살면 돼. 아빠 얘기는 하지 말자.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너네는 아빠 없는 집이지? 라고 놀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유나는 그때 울면서 집에 와서 엄마에게 매달렸었어요. 엄마는 유나를 꼭 안아주며 말했죠. 유나야, 미안해. 엄마가 아빠도 못 만들어줘서. 하지만 엄마는 유나만 있으면 행복해. 알지? 유나는 그 말을 믿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궁금증이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는 누구일까? 왜 엄마는 그 사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걸까?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유나는 엄마의 오래된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2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엄마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젊고 예쁜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슬픔이 묻어나는 눈빛이었습니다. 유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엄마, 아빠는 정말 누구였어? 왜 우리를 떠났어?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나는 사진을 다시 상자에 넣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같은 시각 성형그룹 회장 강도연은
서재에서 비서실장 최성우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노트북을 열어 화면을 회장에게 보여줬어요. 회장님, 한유나 씨에 대한 기초조사가 끝났습니다. 도연은 긴장한 표정으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성우가 보고를 시작했어요. 한유나, 만 26세. 어머니는 윤지민으로 11년 전 사망. 사망 원인은 간경화 말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출생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고 미혼모 가정으로 분류됩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윤지민. 그 이름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죠. 계속해. 어머니 윤지민 씨는 생전에 식당, 영양사, 꽃집 등 여러 곳에서 일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한유나 씨가 태어난 건 26년 전이고 그 당시 윤지민 씨는 미혼 상태였습니다. 도연은 계산을 했습니다. 26년 전이면 자신이 지민과 마지막으로 만난 시기와 정확히 일치했어요. 도연은 손이 떨렸습니다. 지민이 다른 사람을 만난 기록은 없습니다. 윤지민 씨는 한유나 씨를 낳은 후 죽을 때까지 재혼이나 연애 기록이 전혀 없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지민이 자신을 떠난 후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는 사실. 그렇다면 유나의 아버지는 자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도연은 숨이 막혔어요. 그럼 그 아이가 내 딸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하려면 친자 검사가 필요합니다. 도연은 책상에 손을 짚고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비틀거렸어요. 성우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괜찮아. 나 좀 혼자 있게 해줘. 성우는 조심스럽게 물러났습니다. 도연은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26년 전 그날을 떠올렸어요. 젊은 시절, 도연은 재벌 2세였지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의 기대와 압박이 싫었고 가끔은 평범한 사람처럼 살고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한 식당에서 영양사 알바를 하던 윤지민을 만났습니다. 지민은 가난했지만 밝았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대했고 힘든 일도 불평 없이 해냈습니다. 도연은 그런 지민에게 끌렸어요.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지민에게 다가갔고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가족이 둘의 관계를 알게 되었고 격렬하게 반대했어요. 어머니는 지민을 집으로 불러 모욕을 줬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도연이랑 어울린다고 생각해? 신분도 모르고. 당장 떠나. 지민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회사에서도 압력이 들어왔습니다. 경영 수업을 제대로 받으라는 명목으로 도연을 해외로 보내려 했죠. 도연은 지민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줘. 내가 회사에서 자리 잡으면 당당하게 결혼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 씨, 우리는 너무 다른 세계 사람이에요. 저는 도연 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요. 지민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사랑하잖아.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지민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도연은 뒤쫓으려 했지만 회사 일과 가족의 압박에 묶여 제대로 찾지도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 겨우 여유가 생겼을 때 지민은 이미 종적을 감춘 후였습니다. 도연은 몇 년 동안 사람을 풀어 지민을 찾았지만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그러다 10여 년 전 지민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습니다. 도연은 그때 처음으로 지민이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아이가 누구인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유나였구나. 도연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20여 년 동안 찾던 지민의 딸이 바로 눈앞에 있었던 거였어요. 가난하게 살며 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그 아이가 말이죠. 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아버지인지 깨달았습니다. 지민을 지키지 못했고 딸의 존재도 몰랐으며 그 아이가 고생하는 것도 막지 못했어요. 도연은 큰딸 서윤을 병으로 잃은 슬픔에 이어 이제는 둘째 딸을 버렸다는 죄책감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지민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은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60평생 처음으로 참지 못하고 터져나오는 눈물이었어요. 지민에 대한 미안함, 유나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내가 두 딸을 다 버린 사람이구나. 도연의 중얼거림이 텅 빈 서재에 울려 퍼졌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도연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26년 전의 과오가 이제야 무거운 진실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도연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다시 편의점 본사로 출근했어요. 팀장은 유나를 보자마자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유나 씨, 이번 주 매출 정산 자료 특히 신경 써서 해요. 본사에서 감사 나온대요. 네, 알겠습니다. 유나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켰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와 달리 동료들이 유나를 피하는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유나에게 같이 밥 먹자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갑자기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했습니다. 본사 대표이사와 회계 담당 이사가 회의실로 급하게 들어갔어요. 얼마 후 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나와 유나를 불렀습니다. 한유나 씨, 회의실로 오세요. 유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대표와 이사, 그리고 팀장이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대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유나는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어요. 한유나 씨, 지난 3개월간 거래처 매출 정산 내역에 문제가 있어요. 총 2,500만 원이 누락되었는데 모두 당신 아이디로 처리된 건들입니다. 유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2,500만 원? 자신은 그런 돈을 만진 적도 없었어요. 저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런 적 없습니다. 여기 내역서를 보세요. 전부 당신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처리된 거예요. 회계이사가 서류를 유나 앞으로 밀었습니다. 유나는 서류를 펼쳐봤어요. 정말로 자신의 아이디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이런 처리를 한 기억이 전혀 없었어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누군가 제 아이디를 도용한 것 같아요. 도용? 당신 아이디 비밀번호를 누가 알겠어요? 팀장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유나는 순간 깨달았어요. 팀장은 자주 유나에게 급한 일 있으니까 내 컴퓨터 좀 써도 되지? 라며 자신의 자리를 쓰곤 했었죠. 그때 비밀번호를 본 것 같았습니다. 팀장님이 제 컴퓨터 쓰셨잖아요. 그때, 내가 내 돈을 빼돌렸다고? 지금 나한테 누명 씌우는 거야? 팀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대표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한유나 씨, 지금 증거는 명확합니다. 당신 아이디로 처리된 거예요. 우리도 이 문제를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조용히 합의하고 나가주세요. 합의요? 여기 합의서가 있어요. 사인하면 형사 고발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당장 퇴사하는 거예요. 대표가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유나는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금전 횡령건에 대한 자진 퇴사 및 손해배상 포기 합의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사인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였어요. 경찰서에 갈 일도 없고 전과자가 될 일도 없었죠. 하지만 그건 자신이 횡령범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였습니다. 유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유나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안 한 일은 안 했다고 당당하게 말해. 제가 안 한 일에는 사인 못합니다. 유나는 합의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대표의 얼굴이 굳었어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는 이 돈을 빼돌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인 못합니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겠어요. 횡령죄로 고발할 겁니다. 그러세요. 저는 떳떳하니까요. 유나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하게 서 있었어요. 회의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왔지만 일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유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녁 무렵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전화를 받자 소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모, 나 소희야. 소희야, 안녕. 유나는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눈치가 빨랐어요. 이모, 목소리가 이상해. 울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이모, 내일 내 생일 파티야. 꼭 와야 해. 약속했잖아. 유나는 멈칫했습니다. 생일 파티.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재벌가 생일 파티에 간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하지만 소희의 간절한 목소리를 들으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응, 갈게. 약속? 와, 진짜? 그럼 내일 오후 4시에 와. 아빠가 차 보낼 거야. 전화를 끊고 유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아마 경찰 조사 통보가 올 거였어요. 그 전에 소희를 마지막으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아침 일찍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편의점 본사에서 횡령 혐의로 고발 접수를 했으니 나흘 후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유나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끝이구나. 오후 4시 약속대로 성영그룹에서 보낸 차가 유나를 데리러 왔습니다. 유나는 유일하게 깨끗한 옷을 꺼내 입고 차에 올랐어요. 한남동 저택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정원에는 알록달록한 풍선과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고 소희의 친구들과 그 부모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나는 주변을 둘러보며 자신이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모, 소희가 달려와 유나를 안았습니다.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소희는 작은 공주처럼 예뻤어요. 소희야, 생일 축하해. 유나는 준비해온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인형이었지만 유나가 살 수 있는 최선이었죠. 소희는 환하게 웃으며 받았습니다. 와, 고마워요, 이모. 그때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자였어요. 샤넬 정장을 입고 에르메스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차민경이었죠. 소희야, 이분이 누구시니? 민경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소희가 대답하려 하자 민경이 먼저 말을 이었어요. 계약직 직원까지 가족 행사에 부르나요, 아버님? 민경은 유나를 훑어보듯 쳐다봤습니다. 유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도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희 초대 손님이니 괜찮소? 초대 손님이라니요. 요즘 세상에 누가 계약직 직원을 집안 행사해. 민경 씨, 그만하시오. 준호가 아내를 제지했습니다. 하지만 민경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유나는 그 자리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파티는 어색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유나는 구석에 서서 소희가 친구들과 노는 모습만 지켜봤어요.
민경은 계속 유나를 감시하듯 쳐다봤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돌아갈 때 민경은 남편 준호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여보, 저 여자가 누구예요? 왜 아버님이 저렇게 신경 쓰시는 거죠? 그냥 소희를 도와준 사람이야. 거짓말. 뭔가 더 있는 거 알아요. 민경은 이미 사설 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 정보를 입수한 상태였습니다. 한유나의 어머니가 윤지민이라는 것, 그리고 오래전 도연과 윤지민 사이에 무언가가 있었다는 소문까지 말이죠. 저 여자 어머니가 윤지민이라며? 아버님이 젊은 시절 사귀셨던 사람 아니에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경은 확신했어요. 역시 그렇군요. 그럼 저 여자가 혹시... 민경, 그만해. 아직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민경은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저 여자가 만약 도연에 숨겨진 딸이라면 성형가의 재산 구도가 흔들릴 수 있었어요. 민경은 그걸 막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편의점 본사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성형그룹 법무팀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한유나라는 직원이 있죠? 그 직원은 우리 그룹 이미지에 부정적입니다. 정리해 주시죠. 대표는 즉시 팀장을 불렀습니다. 한유나 건 더 강하게 밀어붙여. 경찰 조사 나가면 회사 쪽에서도 최대한 불리하게 진술하고. 이틀 후 유나는 경찰서 출석 통보를 받았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갔어요. 좁은 조사실에서 형사는 유나에게 차가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한유나 씨, 2,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이디로 처리된 내역이 명확합니다. 누군가 제 아이디를 도용한 겁니다. 조사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유나는 지쳐갔지만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어요.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비서실장과 변호사 2명이 따라왔어요. 형사는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리 그룹 계약 사기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 친구가 피해자구나.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변호사가 앞으로 나서며 서류를 내밀었어요. 편의점 본사 계좌 추적 결과입니다. 실제 돈이 빠져나간 계좌는 팀장 김동수 명의입니다. 한유나 씨 아이디는 도용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형사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유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쳐다봤어요. 도연은 유나에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팀장 김동수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동수는 증거 앞에서 모든 걸 실토했어요. 3개월 동안 회사 돈을 빼돌리고 유나의 아이디를 도용해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누명을 벗었지만 편의점 본사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회사 분위기가 이미 너무 나빠졌거든요. 유나는 경찰서 밖으로 나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도연이 다가왔습니다. 괜찮소?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소희가 내가 슬퍼 보인다고 했소. 그래서 알아봤지. 유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했던 지난 며칠이 한꺼번에 떠올랐어요. 도연은 유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유나는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사람이 왜 자신을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걸까요? 그냥 은인이라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유나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자신의 인생이 점점 더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다는 것 말이죠. 경찰서 사건이 마무리되고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유나는 편의점 본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통장 잔액은 바닥을 드러냈고 다음 달 월세조차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구인 사이트를 뒤졌고 이력서를 수십 군데 보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 최성우였어요. 한유나 씨 회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오시겠습니까? 유나는 망설였습니다. 도연을 만나는 게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는 자신을 너무 많이 도와줬고 유나는 그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유나는 다시 한남동 저택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생일 파티 같은 행사가 아니라 조용한 만남이었어요. 도연은 거실이 아닌 작은 응접실로 유나를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시오. 도연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유나는 소파에 앉아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은 한참 동안 말없이 유나를 쳐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유나 씨, 할 말이 있소. 지민 내 어머니에 대해서. 유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이름을 도연이 부르다니요. 제 어머니를 아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알고 있었소. 아니, 알고 있었다는 표현도 부족하겠구나. 나는 지민을 사랑했소. 유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이 엄마를 사랑했다고요? 그럼 혹시, 그럼 회장님이 유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확실하지는 않소. 하지만 가능성은 있어. 지민이 나를 떠난 시기와 내가 태어난 시기가 일치하니까. 유나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26년 동안 궁금해했던 아버지가 바로 이 사람일 수도 있다니요. 재벌 회장이 자신의 아버지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만약 정말 도연이 아버지라면 왜 엄마를 버렸던 걸까요? 왜 엄마는 혼자 자신을 낳아 키우며 고생해야 했던 걸까요? 엄마한테는 아버지 얘기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우리 인생에 없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문장이었어요. 지민이 죽기 직전 숙자에게 했던 말과 완전히 똑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도연은 눈을 감았어요. 지민아. 도연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유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이제 가봐야겠어요. 회장님이 제 아버지든 아니든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엄마랑 잘 살았거든요. 유나 씨, 기다리시오. 내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유나는 응접실을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려는 순간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소희야, 소희야. 준호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유나와 도연은 급히 복도로 나갔어요. 거실 바닥에 소희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열로 온몸이 뜨거웠고 과호흡 증세를 보이고 있었어요. 빨리 구급차.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유나는 본능적으로 소희에게 달려가 아이를 안았어요. 소희는 유나를 보자 희미하게 웃으려 했습니다. 떡볶이 이모. 소희야, 괜찮아. 이모가 여기 있어. 구급차가 도착했고 소희는 급히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유나도 함께 구급차에 탔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는 소희를 진찰한 후 말했습니다. 고열과 함께 정서적 불안 증세가 심합니다. 최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나서서 물었어요. 정서적 불안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아이가 최근 어른들의 다툼이나 긴장된 상황을 목격한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런 걸 민감하게 받아들이거든요. 유나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생일 파티 때 민경과의 긴장된 분위기, 그리고 자신이 경찰서에 갔던 일까지 소희가 모두 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소희는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작은 몸에 링거가 꽂혔고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어요. 유나는 병실 밖에서 소희를 바라봤습니다. 준호는 침대 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고 있었고 도연은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1시간쯤 지나자 소희가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눈을 뜨자마자 주위를 둘러봤어요. 떡볶이 이모는요? 소희야, 이모는 집에 갔어. 너 아프니까. 준호가 달래듯 말했지만 소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모 불러줘. 이모 없으면 무서워. 소희는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준호는 당황했습니다. 도연이 병실 문을 열고 유나를 불렀어요. 유나 씨, 들어오시오. 유나는 조심스럽게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소희는 유나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이모. 소희야, 여기 있어. 걱정 마. 유나가 침대 옆에 앉자 소희는 유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제야 아이의 호흡이 안정되었어요. 의사는 그 모습을 보고 말했습니다. 정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곁에 있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도연은 병실 한쪽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소희가 유나에게 의지하는 모습, 유나가 소희를 돌보는 모습, 그 모든 게 도연에게는 하나의 답처럼 느껴졌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 밤이 되었습니다. 소희는 잠들었고 준호는 잠시 집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떴어요. 병실에는 도연과 유나만 남았습니다. 도연은 유리창 너머로 잠든 소희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유나 씨, 나는 내가 내 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오. 하지만 확실하지 않소.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게 있소. 무슨 제안이요? 검사를 하자. 친자 검사. 그래야 우리 모두 확실해질 수 있지 않겠소? 유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저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는가? 내가 만약 내 딸이라면 내가 너를 지켜줄 명분이 생기는 거요. 명분이요? 저는 누구의 딸이든 상관없어요. 지금까지 잘 살아왔잖아요. 유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너를 지킬 명분이 필요하다. 이번 경찰서 일처럼 앞으로도 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어. 그럴 때 내가 너를 도우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오. 유나는 망설였습니다. 도연의 말에도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검사 결과가 나오면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유리창 너머로 소희가 보였습니다. 잠든 소희는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만약 자신이 검사를 거부한다면 소희는 또다시 불안해할지도 몰랐어요.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제 삶은 제가 결정할 거예요. 유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회장님 딸이라고 해서 제가 성형가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좋소.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게 해달라. 지민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 유나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검사할게요. 이틀 후 유나와 도연은 조용한 병원 검사실로 갔습니다. 유나는 체열을 하고 도연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사는 3일 후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3일 뒤에 다시 오시면 됩니다. 검사를 마치고 병원을 나오는 길 유나와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는 무겁고 긴장된 침묵만이 흘렀어요.
그날 밤부터 도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서재에서 지민의 사진을 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만약 유나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요? 26년 동안 버려진 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도연은 술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냥 사진만 바라보며 지민에게 속으로 말을 걸었어요. 지민아, 내가 너무 잘못했어. 너를 지키지 못했고 우리 딸도 지키지 못했어.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한편 유나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반지하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 진짜라면 나도 누군가의 딸이었을까?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걱정도 밀려왔습니다. 만약 내가 재벌 딸이 되면 숙자 이모는 어떻게 되지? 이모랑 헤어져야 하는 거야? 유나는 복잡한 마음을 안고 3일을 보냈습니다.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드디어 3일째 되는 날, 도연과 유나는 다시 병원으로 갔습니다. 의사가 봉투를 건넸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천천히 뜯어 종이를 꺼냈어요. 그리고 그 숫자를 봤습니다. 친자관계 성립 확률 99.99%. 도연은 그대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종이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유나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를 봤죠. 99.99%. 유나는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26년 동안 궁금했던 아버지. 그가 바로 눈앞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벌 회장이자 엄마를 사랑했다는 그 사람이었죠. 도연은 고개를 들어 유나를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유나야. 그 호칭이 바뀐 걸 유나는 알아챘습니다. 더 이상 유나 씨가 아니라 유나야였어요.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병원 복도 한가운데에서 도연은 유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를 버린 건 아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널 버린 사람이나 마찬가지다. 한 번이라도 찾아 나섰어야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재벌 회장이 젊은 여자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못했어요.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6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지금 자신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미워해야 할지 안아줘야 할지 유나는 알 수 없었어요. 일어나세요. 유나는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지만 유나를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둘은 말없이 병원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도 침묵만이 흘렀어요. 26년 만에 만난 아버지와 딸. 하지만 둘 사이의 거리는 여전히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도연은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성령그룹 본가 서재에 준호와 민경이 불려왔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심각한 표정에 긴장했고 민경은 이미 예감하고 있다는 듯 차가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20여 년을 숨겨왔던 비밀을 이제는 공개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한유나라는 여자, 너희도 알고 있을 거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희를 도와준 여자, 최근 경찰서 사건으로 아버지가 직접 나섰던 그 여자였죠. 민경은 팔짱을 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내 딸이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민경은 예상했다는 듯 차갑게 웃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검사 결과지를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친자 검사를 했다. 99.99%. 유나는 내 딸이 맞다. 준호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다시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누나가 한 명 더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26년 전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다. 윤지민, 유나의 어머니다.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고 그 후 지민이 혼자 아이를 낳아 키웠다는 걸 나는 몰랐다.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과거를 말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 음성에서 느껴졌어요. 준호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갑자기 누나가 생겼다니, 그것도 가난하게 자란 누나가 말이죠. 하지만 민경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님, 이제 와서 사생녀를 인정하시겠다고요? 민경 씨, 말을 조심하시오. 유나는 내 딸이요. 사생녀는 사생녀잖아요. 출생신고에도 아버지라니 공란이라며? 법적으로는 미혼모 자녀예요. 민경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준호가 아내를 제지하려 했지만 민경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 여자를 성형가로 들이시겠다는 겁니까? 재산 배분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회사 지분은요? 민경. 준호가 소리쳤지만 민경은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재벌가 혼맥으로 자란 사람이었어요. 가문의 질서와 혈통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환경에서 살아왔죠. 갑자기 나타난 사생녀가 그 질서를 흔든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출신이 다르잖아요. 반지하에서 살고 계약직 하던 여자예요. 그런 사람이 우리 가문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만해. 도연이 책상을 쳤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어요. 도연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습니다. 민경 씨, 당신이 가문에 대해 말할 자격이 있어? 유나는 내 피를 이어받은 딸이요. 그 누구도 그 아이를 함부로 대할 수 없소. 민경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럼 저는 이 집에서 나가겠어요. 사생녀랑 같은 집에서 살 수 없어요. 민경아. 준호가 아내를 붙잡으려 했지만 민경은 뿌리치고 서재를 나가버렸습니다. 쾅 하는 문 닫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어요. 준호는 난처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봤습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준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준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 가지 장면이 떠올랐어요. 소희가 유나를 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유나에게 안기면 언제나 편안해했고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저는 소희가 좋아한다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준호의 대답이었습니다. 도연은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맙다, 준호야. 며칠 후 도연은 유나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성형가 사람들에게 인사를 시키겠다는 의도였어요. 유나는 거부하고 싶었지만 도연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응했습니다. 본가 거실에는 도연, 준호, 민경,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유나가 들어서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어요. 유나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소개하겠소. 이 아이는 한유나, 내 딸이요. 도연의 선언에 거실이 술렁였습니다. 친척들은 수군거렸고 민경은 차가운 눈빛으로 유나를 노려봤어요. 안녕하세요. 한유나입니다. 유나는 최대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민경은 인사를 받지 않았어요. 대신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혈연이 확인됐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 다른 세계에서 살아왔잖아요. 유나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어요.
민경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유나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맞는 말씀이에요. 유나가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놀란 표정으로 유나를 봤어요. 저도 여기 들어올 생각 없어요. 유나는 거실에 모인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 고급스러운 액세서리를 한 사람들, 모두가 자신과는 다른 세계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반지하에서 자랐고 계약직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출신이 다르죠. 그리고 저는 그 출신이 부끄럽지 않아요. 유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경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이 공격했는데 유나가 스스로 물러선다니 예상 밖이었죠. 다만 엄마가 받지 못했던 사과와 숙자, 이모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해요. 유나는 도연을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아니 아버지. 저는 성형과 딸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제 이름으로 살고 싶어요. 도연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자신을 거부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유나의 눈빛을 보니 이건 거부가 아니라 독립선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도연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돈으로 보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의미 있는 방식으로 말이죠. 며칠 후 도연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성령그룹 이사진이 모두 모인 자리였어요. 도연은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지민기금을 설립하려 합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도연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미혼모, 비정규직, 학업 포기 청년들을 돕는 사회공헌 재단입니다. 윤지민, 이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 겁니다. 회장님, 그 윤지민이라는 이름은?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사랑했던 여자의 이름이요. 그리고 내 딸 어머니의 이름이기도 하오. 이제는 그 이름을 당당하게 세상에 올려놓고 싶소. 이사들은 놀랐지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회장의 의지가 확고했고 사회공헌재단 자체는 기업 이미지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도연은 회의를 마치고 유나를 불렀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유나에게 도연은 재단 설립 계획을 설명했어요. 내 엄마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려 한다.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 돕고 싶다. 유나는 놀랐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재단을 만든다니요. 20여 년 동안 숨겨져 있던 이름이 이제는 사회공헌재단의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거였어요. 엄마가 기뻐하실까요? 유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민은 항상 어려운 사람을 도왔소. 동네 아이들 밥 먹여주고 혼자 사는 노인들 챙겨주고 그런 사람이었지. 지민이라면 분명 기뻐할 거요.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를 기억하는 사람이 또 있다는 게, 그리고 그 사람이 엄마를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게 감동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유나는 처음으로 도연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도연은 그 한마디를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새로운 일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유나는 성형가 본가에 들어가 살지는 않았어요. 대신 주 3회 본가를 방문해서 소희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소희는 유나가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어요. 유나가 도착하면 아이는 현관까지 뛰어나와 안겼고 함께 공부하고 놀았습니다. 유나는 소희에게 수학을 가르쳐주고 책을 읽어주고 때로는 함께 요리도 했어요. 준호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점점 유나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유나가 소희를 대하는 모습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유나에게 말했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소희가 요즘 많이 밝아졌어요.
유나는 누나라는 호칭에 어색해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준호도 이제는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민경만은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유나가 본가에 올 때마다 민경은 냉랭하게 인사만 하고 자리를 피했어요. 유나는 민경을 이해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자신이 민경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질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어느 날 저녁 유나는 본가 정원에서 민경과 마주쳤습니다. 민경은 유나를 보고 돌아서려 했지만 유나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언니, 제가 언니를 위협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그냥 소희를 돕고 싶을 뿐이에요. 민경은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는 않았지만 유나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저도 언니 입장이 이해돼요. 갑자기 나타난 사생녀가 불편하시겠죠. 하지만 저는 성형과 재산에 관심 없어요. 그냥 제 방식대로 살 거예요. 민경은 한참 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나를 쳐다보는 민경의 눈빛은 여전히 차갑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당신 말을 믿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소희가 당신을 좋아하는 건 인정해요. 민경은 그 말을 남기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민경과의 관계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유나는 반지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숙자 이모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유나는 이모 옆에 앉았습니다. 이모, 저 오늘도 소희 봐주고 왔어요. 그래, 수고했다. 밥은 먹고 왔니? 네, 거기서 먹었어요. 숙자 이모는 유나를 쳐다봤습니다. 요즘 유나의 얼굴이 예전보다 밝아진 것 같았어요. 유나야, 너 요즘 좀 웃는 것 같다. 그래요? 응. 예전엔 항상 걱정스러운 얼굴이었는데 요즘은 좀 편해 보여.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이었어요. 아버지를 찾고 소희와 시간을 보내면서 유나는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했고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이모, 저 행복해요. 진짜로. 유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숙자 이모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그래, 우리 유나 행복해야지. 그날 밤 유나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엄마가 나타나 웃고 있었어요. 엄마는 말했습니다. 유나야, 잘했어.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유나는 꿈속에서 엄마를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었죠. 계절이 4번 바뀌었습니다. 벚꽃이 피고 지고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단풍이 물들었다가 눈이 내렸어요. 그리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한유나는 대학교에 복학했습니다. 지민기금에서 장학금을 지원받아 등록금 걱정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야간 수업을 들으며 낮에는 지민기금 산하청년재정상담센터에서 정규직으로 일했습니다.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었죠. 월급은 300만 원으로 올랐고 사대보험도 모두 적용되었습니다. 유나는 더 이상 반지하에 살지 않았어요. 도연이 마련해준 작은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이 있었고 곰팡이 걱정 없는 깨끗한 방이었어요. 하지만 유나는 숙자 이모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이모도 함께 데려와 투룸 오피스텔에서 같이 살았죠. 숙자 이모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도연이 최고의 병원과 의사를 연결해줬고 수술도 받았어요. 허리디스크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으며 이제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릎 관절도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 통증이 많이 줄었죠. 유나야, 내가 이렇게 건강해질 줄 몰랐다. 다 내 덕분이야.
숙자 이모는 자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덕분이 아니라 이모가 저를 키워준 덕분이에요. 이모가 없었으면 저는 지금 여기 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마워하며 살았습니다. 피는 섞이지 않았지만 진짜 가족이었어요. 편의점 본사도 변했습니다. 유나의 횡령 사건 이후 도연이 강하게 압박하면서 노동환경 개선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어요. 계약직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되었고 부당한 야근이 사라졌습니다. 회사는 성영그룹의 노동환경 개선 파트너사로 선정되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죠. 유나가 일하는 청년재정상담센터는 서울 변두리에 있었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지만 매일 수십 명의 청년들이 찾아왔어요. 빚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 학자금 대출로 힘들어하는 대학생, 비정규직으로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재정 설계를 도와주고 필요하면 긴급 생활비를 지원해 줬어요. 1년 전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기억했기 때문에 유나는 누구보다 진심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한유나 상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이제 희망이 생긴 것 같아요. 상담을 마친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자신이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게 기뻤습니다. 소희는 이제 7살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는 쑥쑥 자라고 있었어요. 키도 크고 말도 더 또렷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소희는 밝아졌어요. 1년 전 불안해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는 언제나 웃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소희는 여전히 유나를 떡볶이 이모라고 불렀습니다. 유나가 와서 함께 공부하고 노는 시간을 가장 좋아했어요. 요즘 소희의 새로운 취미는 편의점 디저트 리뷰였습니다. 이모, 오늘은 편의점에서 새로 나온 티라미수 먹어봤어. 별 4개. 소희는 자신만의 평가 기준으로 편의점 디저트를 평가했습니다. 유나는 그런 소희를 보며 웃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울고 있던 아이가 이제는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감동이었습니다. 준호도 변했습니다. 처음엔 유나를 어색하게 대했지만 이제는 진짜 누나처럼 편하게 대했어요. 가끔 회사 일로 고민이 있으면 유나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누나, 요즘 회사에서 신규 사업 건으로 고민이 많아. 누나 생각은 어때? 준호는 유나의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유나가 현장에서 청년들을 만나며 얻은 통찰이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거든요. 둘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민경과의 관계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편한 사이는 아니었지만 최소한 서로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민경은 유나가 성형과 재산에 관심이 없다는 걸 확인했고 유나는 민경이 소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경이 유나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나 씨, 지민기금 활동 잘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동참하고 싶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유나는 놀랐습니다. 민경이 먼저 손을 내밀다니요. 하지만 유나는 기꺼이 그 손을 잡았어요. 언니 고마워요. 함께하면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둘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숙자 이모는 이제 성형과 가족 행사에 초대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본가로 초대되었고 도연은 숙자를 극진히 대접했어요. 이숙자 여사님, 유나를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도연은 숙자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숙자는 당황스러워하며 손을 저었어요. 아이고, 회장님.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요. 아닙니다. 여사님이 유나를 키워주지 않았다면
그 아이는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여사님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부모이십니다. 도연의 진심 어린 말에 숙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남의 집 일하며 살아온 자신을 이렇게 대접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회장님, 유나가 착하게 자라준 게 저는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유나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겨울이 지나고 다시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4월, 지민기금 첫 번째 공개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 변두리의 작은 사회복지관이었어요. 100여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에 사람들이 가득 찼습니다. 비정규직 청년과 한부모 가정 아동을 위한 장학 및 생활 지원 발표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멘트와 함께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연이 먼저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령그룹 회장 강도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에게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거든요. 이 재단의 이름은 지민기금입니다. 윤지민, 제가 사랑했던 여자이자 제 딸의 어머니입니다. 지민은 평생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이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은 감사의 인사를 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어요. 다음 순서는 유나였습니다. 유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어요. 유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민기금 청년재정상담센터에서 일하는 한유나입니다.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한때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그만둘 뻔한 사람입니다. 계약직으로 일하며 통장에 몇만 원만 남은 채 살았던 사람이에요. 월세를 걱정하고 끼니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청중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의 이야기 같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았어요. 도움의 손길을 만났고 다시 일어설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유나는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청년들의 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힘들 때 손을 내밀면 누군가는 반드시 그 손을 잡아줄 겁니다. 지민기금이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유나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단상에서 내려오는 유나를 도연이 맞이했습니다. 잘했다, 유나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유나는 복지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그때 골목 입구에 검은색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벤츠 S클래스였어요. 1년 전 편의점 본사 앞에 섰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죠. 비서실장이 차에서 내려 유나에게 인사했습니다. 대표님, 다음 미팅 장소로 모시겠습니다. 유나는 이제 대표님으로 불렸습니다. 지민기금의 실무 책임자가 되었거든요. 유나는 차에 올랐어요. 1년 전 처음 이 차에 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습니다. 그때는 두렵고 어색했지만 지금은 당당하고 편안했어요. 차는 다음 미팅 장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지나갔어요. 유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저 잘하고 있죠? 유나는 속으로 엄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엄마가 자신을 보며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도연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세 장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젊은 시절 지민의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햇살 아래 환하게 웃고 있는 지민. 그 웃음은 여전히 도연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두 번째 사진은 세상을 떠난 큰딸 서윤과 어린 소희의 사진이었습니다. 서윤이 소희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도연은 서윤을 잃은 슬픔을 영원히 잊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슬픔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현재의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도현, 유나, 소희, 준호, 민경, 그리고 숙자, 이모까지 모두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지난 추석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도연은 세 장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민아, 내가 지키고 싶었던 아이 이제는 내가 지킬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걸 담아. 약속해.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미래는 만들어갈 수 있었어요. 도연은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유나와 소희는 버스 정류장 근처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민기금에서 주최한 편의점 도시락 나눔 봉사였어요. 노숙인과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도시락을 나눠주는 활동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도시락 받으세요. 따뜻할 때 드세요. 유나는 한 할머니에게 도시락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고맙다는 인사를 연거푸 했어요. 소희도 옆에서 도왔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물도 드릴게요. 소희는 생수병을 건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7살 아이가 봉사활동을 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유나는 도시락을 나눠주며 1년 반 전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 5만 원을 쓰며 소희에게 김밥과 우동을 사줬던 그 밤을 말이죠. 그때는 자신도 배가 고팠지만 아이를 먼저 챙겼었습니다. 그 5만 원이 이렇게 큰 인연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5만 원이 지금은 수억 원의 재단 기금이 되어 수백, 수천 명을 돕고 있었습니다. 작은 선의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이모, 우리 이거 매주 하는 거죠? 소희가 물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매주 해. 우리가 도움받은 만큼 이제는 우리가 도와줄 차례야. 좋아. 나도 계속 도울래요. 소희는 신이 나서 다음 도시락을 들고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유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봉사활동을 마치고 유나와 소희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모, 나 배고파. 그래. 그럼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갈까? 와, 진짜? 떡볶이 이모가 떡볶이 사주는 거야? 소희가 깔깔 웃었습니다. 유나도 함께 웃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근처 분식집으로 걸어갔습니다. 1년 반 전, 비 오는 밤 처음 만났던 그 분식집이었어요. 같은 테이블에 앉아 김밥과 우동을 주문했습니다. 소희는 신나게 먹었고 유나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이모, 그때 기억나요? 처음 만났을 때. 응, 기억나지. 소희가 울고 있었잖아. 이모가 밥 사줘서 저 안 울었어요. 고마워요, 이모. 소희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모도 고마워. 소희가 이모를 찾아와 줘서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지난 1년 반의 모든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슬픔도 기쁨도 감동도 모두 함께 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소희를 본가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피스텔 문을 열자 숙자, 이모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모, 다녀왔어요. 수고했다. 봉사활동 잘했니? 네, 소희랑 재미있게 했어요. 유나는 이모 옆에 앉았습니다. 이모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졌어요.
유나는 이모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이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유나. 두 사람은 그렇게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어왔고 창문 너머로 벚꽃잎이 날리고 있었어요. 유나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1년 반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찾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났고 꿈을 되찾았습니다. 엄마가 그토록 원했던 것들을 이제는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 저 행복해요. 정말로. 유나는 마음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엄마가 웃고 있을 것 같았어요. 잘했어. 우리 유나라고 말하며 말이죠.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유나는 그 별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별들 중 하나가 엄마일지도 몰랐어요. 지민이 하늘에서 딸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유나는 믿었습니다. 1년 반 전 재산 5만 원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길 잃은 아이를 도왔던 작은 선의가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큰 물결이 되었어요. 그 물결은 앞으로도 계속 흘러갈 것이었습니다. 유나는 잠자리에 들며 내일을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센터에 가서 청년들을 만날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다시 소위와 봉사활동을 할 거예요.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일상이었습니다. 유나는 이제 자신의 삶을 사랑했어요. 가난했던 과거도 아픔도 모두 자신을 만든 소중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눈을 감으며 유나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오늘도 수고했어요. 내일도 열심히 살게요. 지켜봐 주세요. 그렇게 유나는 잠에 들었습니다. 편안한 미소를 지은 채로 말이죠. 창밖에서는 벚꽃잎이 계속 날리고 있었고 봄바람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유나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될 아름다운 이야기의 첫 장이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